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중심으로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가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 혁신을 주제로 합니다. 그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의 현재를 조망하고요. 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국민 수요,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토론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의료 혁신을 3가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료 행위의 변화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기술과 의료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가 의료인의 진료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정책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다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정말 귀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외빈 분들 소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AI 트릭스의 김광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주제 발표를 함께 해주실 카카오 헬스케어의 강은경 상무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함께해 주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최호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퍼즐 AI의 김용식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은경 조사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채민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또 기술 기반 의료 혁신과 국민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논의의 첫 걸음을 떼는 자리인데요.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AI와 의료 데이터, 디지털 치료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차 토론회에서 AI와 의료 데이터가 바꾸는 진료 현장을 주제로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카카오 헬스케어 강은경 상무이사님과 AI 트릭스 김광준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회 자장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최호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회는 웰트 강성지 대표님,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님, 퍼즐 AI 김용식 대표님,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님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주제 이 내용을 이제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이라고 주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의료혁신에는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게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AI 데이터 기반 포용 정책, 또 동력 보조 장치 급여화 확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국회에서 추진을 해왔고요. 또 의료와 기술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미 일부 정책은 실현이 돼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공공의료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기술 혁신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2차 토론에서는요. 병원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3차 토론회에서는 또 접근성 확대, 의료 접근성 확대를 다뤄서 의료 혁신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또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고견을 나누어 주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최보윤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기념하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단상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료혁신 화이팅!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AI트릭스의 김광준 대표님께서 미래 의료의 방향과 의료 인공지능 AI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자료는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광준입니다. 저는 원래 노년내과 교수입니다. 노인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과 같은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의료가 변할 건지에 대해서 의료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느 날 아들하고 함께 이제 놀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5살 때입니다. 저희 아들을 제가 이렇게 위로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높이로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조금 높게 던진 것 같다. 아빠 나 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부인은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애를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던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가 뭐냐면 저희가 서로 생각하는 거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의료 쪽의 인공지능이든 디지털 헬스케어든 원격 의료든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른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논의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생각하거나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환자분의 입장에서나 기업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최보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야기하려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헬스케어를 정의하고 그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바꿨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관점, 시각을 일치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에 부산역을 갑니다. 10시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11시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하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접수를 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대기를 합니다. 제 진료가 2시부터 2시 10분까지 한 10분 정도 진료를 하시고 나서 수납을 한 다음에 다음 회에 예약을 하고서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3시에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에 6시에 부산역에 도착하고 7시에 귀가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분은 6시부터 그다음 7시, 오후 7시까지 13시간 정도를 10분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부산역이나 뭐 광안리 같은 건데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부산하면 약간 낭만적이고 바다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낭만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바다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2030 세대들은 부산 지역에서 서울로 매 1년에 10,000명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의료는 어떠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늙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고령화 지수 기준으로 해서 부산 지역이 되게 늙은 도시가 됐으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그만큼 많을 거고요. 그럼 그런 환자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KTX를 타고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초를 다투는 질환인데 서울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온다. 이건 저희가 생각했었을 땐 의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지역 간 의료 불균형입니다. 특정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문제라고 하지만 1, 2번은 결국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과연 생각했었을 때 환자가 우리 병원을 왜 오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 및 지리상의 이점이 있으면 올 거다라고 의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자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료진에 대한 평판입니다. 근데 과연 의사가 생각하는 게 실제로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와 다르게 암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유명한 의사나 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온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즉 환자분들은 유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하드웨어라고 하는 병원이라든지 병원의 의료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의료진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는 그럼 좋은 의료진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데서 발표하는 베스트 닥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지역에서도 훌륭한 의료진 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하드웨어가 떨어지느냐? 지역에 계신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오는 노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복합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도요. 부산 제2노인 전문병원이라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들, 하드웨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로 오게 되느냐? 이건 지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KTX가 과연 없었다면 이분들이 저한테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차별화된 정도가 이분들이 13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그분들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분을 같이 오면 1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의 진료를 위해서 10분의 진료를 위해서 소비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료진들도 반성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서울이라고 다를 거냐? 서울에서 제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시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대리 진료라고 해서 직접 병원에 못 오시는 분이 32%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저한테 받으시는 분은 21%입니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는 전화 진료입니다. 재진 환자의 반 정도가 저한테 직접 와서 진료를 못 받으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접근성이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2분의 1 정도는 진료를 못 받습니다. 가정간호라고 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가면 좋지만 제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떠나서 집으로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가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54%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웃고 밝게 계시면 좋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양시설에 계셔야 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이런 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당연히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 관련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든 잘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원격 의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이 가야 됩니다. 의료진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재택 의료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방문 의료라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대가 고령화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일반적인 외래 진료가 아닌 방문 의료나 재택 의료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재택 의료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30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이미 여러 병원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재택 의료만 하는 병원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미래 의료의 흐름에는 이러한 환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원격 의료나 재택 의료가 필수 불가결인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국은 의료진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분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케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케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결국 완성이 돼가고 발전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자분의 입장에서 유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유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재택의료 같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을 오지 못한다. 그럼 원격으로 하거나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화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볼 때 정상적으로 환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문진을 하고 청진을 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거 저건 저겁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모두가 화면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적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게다가 노인분들은 병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평균 복용하는 약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정도를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복용하는 약의 개수뿐만 아니라 이걸 검토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약이 적합할지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희 병원에 내과에서 평균적으로 진료를 보는 한 세션당 환자 진료수가 6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진료하는 환자 숫자는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제가 죽을 만큼 열심히 환자를 보고 일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더 열심히 해라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과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 기준에서는 환자를 많이 보고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처럼 환자를 많이 못 보고 검사도 많이 하지 않는 과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서 이런 과를 육성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2016년부터 노년내과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도 제 밑에 의료진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 이건 아무리 제가 지금처럼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결론은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거나 어떤 식으로 효율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제가 만들었었던 결론이고요. 노인의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다 찾아낸 답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의료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AX, DX라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의료 시스템에서도 헬스케어의 혁신을 만들어서 효율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앞으로의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의료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 거냐?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건지, 고령화 시대에 과연 노인 인구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돈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돈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병원이든 의료진이든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료의 기준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의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의료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네거티브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는 것이 보건의료 철의 삼각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대로 냅둘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적으로는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비용이 비싸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환자분들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AI 트랜스포메이션이든 환자분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거나 줄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을 깨는 거고요. 여기에 디지털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었던 의료기기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체중계라든지 혈압을 재는 것조차도 예전에는 병원에서 집에서 체중 재고 오면 그거 못 믿으니까 다시 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오지 않더라도 집이나 주변 환경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바디라고 해서 체성분 분석 같은 것들 헬스장 같은 데서도 하실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다 병원에서 했었던 건데 이게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기술이 발전했고요. 병원이라는 곳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커넥티비티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원격으로도 환자분들과 의료진, 환자분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집에서 본인의 건강을 AI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데 결국 추세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더 이상 병원이라는 공간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과 Y축으로 봤었을 때 Y축이 삶의 질이 되겠고요. X축이 비용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병원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삶의 질은 가장 떨어지는 곳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이 병원이고 그중에 극강의 문제는 ICU입니다. 중환자실이죠. 반대로 집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삶의 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집에서도 제공되는 게 병원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혹은 그 정도 수준으로 어포더블하게 유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이게 예전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삶의 질은 높고 비용은 싼 거를 당연히 원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면 이런 분들께 기술의 발전이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는 더 이상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인력난입니다. 이번에 의정 갈등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점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3D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의료에서도 3D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급성기 환자를 보거나 중증 환자를 보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가 없었던 최근 2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즉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되면 잇몸도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에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을 보면, 다시 말해서 전공의가 없으면 주니어 교수, 주니어 교수가 없으면 시니어 교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는 겁니다. 임플란트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제가 인턴을 했었던 2003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제가 하는 일의 80%가 잡일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잡일이 뭐였냐? 엑스레이 필름을 나르는 겁니다. 그때는 팩스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을 교수님들이 회진 돌 때 따라 돌면서 필름을 저희가 뷰박스라는 데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진이 끝나기 전에 모든 환자의 필름을 다시 수거해서 오후 회진을 돌리기 위해서 필름통에 다시 넣어놓고 또 단체로 인턴들이 다 몰려가서 사진 저장소에 가가지고 필름을 찾아갖고 다시 오후 회진 도는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필름을 갖다 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습니다. 폐기합니다. 왜? 팩스가 나왔으니까요. 이 80%의 일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의료 생산성의 증가입니다. 앞으로 의료 인공지능이 점차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생산성의 향상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담이라든지 단순한 반복적인 상담 등을 대체하는 것만 해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설명해줘야 되는 반복적인 것들을 줄여주기만 해도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필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는 편안할 수 있고요. 병원에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이미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서 외국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AI 챗봇, 이런 요즘에 LLM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니까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친구분이나 지인 의료진한테 나 어디가 아픈데 나 병원 가야 돼? 나 병원 어디를 가야 돼? 물어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친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주변에 의료진이 없다.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거나 보호자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AI가 이걸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전 문진 챗봇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의료진들한테 내용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의료진과 똑같은 질의응답을 AI랑 하는 겁니다. 챗봇의 기본 개념은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진료를 보시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 진료 보고 나서 저한테 다음번 외래에 오실 때 갑자기 따님을 데리고 오십니다. 왜 데리고 오셨나요? 물어보면 지난번에 교수님이 저한테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오늘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또 따님한테 설명을 막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아드님하고 같이 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딸내미도 기억이 안 난대. 오늘은 아들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환자분, 자제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의료 정보를 의료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해도에 있어서의 정보 격차나 이해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들어보셨겠지만 보이스 EMR이라고 하거나 이미 여러 회사들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STTS,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말하는 거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의료진들이 굳이 이걸 정리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만 할 수 있으면 의료진들이 그걸 2번, 3번 설명하지 않고 정리된 내용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식의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이 됐고 어떻게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만이
네거티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걸 막고요.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는 뭐냐?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환자는 원하는데 우리는 주지 못하는 게 뭐냐? 과연 의사들이나 현재 병원이 제공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가정의학과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10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환자들 당연히 기다리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으세요? 전 못 기다립니다.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할 때 진료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도 병원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환자분들께 선택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 공간 제한을 파괴하는 게 환자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프라인 진료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흔히 얘기하는 3분 진료입니다. 3분 만에 진료를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저한테 진료받으셨었던 분처럼 3분에서 5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13시간을 쓰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오프라인 진료가 그분의 13시간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담보가 된다면 오프라인을 고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기술의 발달과 현재 많은 이해도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오프라인 진료가 제공하는 장점이 온라인에 비해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이 좋은 게 있고 오프라인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건 진료를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무슨 초진이다 대진이다 환자가 어떻다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의료진들 입장에서나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걸 제한을 걸 경우에는 정작 필요한 분이 못 받는 역차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죠. 환자분들이 병원 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쁜데 내가 꼭 굳이 이거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남용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비해서 이러한 시간을 세이브함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합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랑 다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의료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시장에서는 원격 의료라는 게 시장을 이미 형성해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이미 이익을 내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고령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떻게 이걸 우리나라에서 잘 쓸 건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걸 무조건 못 쓰게 하고 안 쓰게 하겠다고 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원격 의료라는 건 이미 태어난 아이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습니까? 애니까 봐주자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격 의료도 커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성장을 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아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원격 의료를 AI가 합니다. 이 핑안 하오이성이라고 하는 핑안 보험이라고 하는 중국 3대 보험사가 만든 굿닥터라고 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은 상장까지 해가지고 홍콩에서 상장해서 이미 그 자금을 가지고 8,0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100%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규제로 막는다. 규제로 막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만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나라에 최적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나 홈케어,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가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 의료의 경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물리적 공간, 시간적 제약, 어떤 특정한 형태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의료의 경계가 존재하는 한, 그 경계 범위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환자분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계속 고령화되는 시대에서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낮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보더리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앞으로는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 시스템은 결국 병원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고요. 그분들이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의사에 비해서 모르는 게 많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자기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주권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환자분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노인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격이나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 접근성과 의료 생산성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을 깰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걸 극복하기, 고령화 시대의 의료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것들이 결국 경계가 없는 의료를 구현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잘 하려면 지금과 같은 논의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어떻게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모두에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화 시대의 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통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광준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복약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라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강은경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강은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의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기술의 발전이 환자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결국은 의료의 발전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로 옮겨가지고서 지금 5년째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만들었던 그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케어챗 기반으로 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 대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김광준 대표님의 내용에 약간 베이스가 되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굉장히 붐이 되고 있는 AI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으로 이제 우선은 의료 정보 기술의 발전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전산화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미 보험 청구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산화되어서 데이터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병원 안에
안에서 처방 시스템이 결국 전산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저도 이제 엑스레이 들고서 이제 병원 돌아다녔던 그 1세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제 팩스로 바뀌고, 그리고 전자 의무 기록이 되면서 저희 기록들이 하나하나 다 디지털화 되어가지고 데이터화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아주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도에 들어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뭐 그걸 갖고서 임상질 지표에 저희가 반영을 한다라든지 병원의 경영 전략 지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바이스의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국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나의 건강 기록,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환자나 일반인에게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저희가 발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저희 토론이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후의 발전도 저희가 꿈꿔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구축이 되어 왔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도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진료를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고,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서 이게 다시 의료 기관에 이제 다시 피드백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도 진료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다행인 건가요? 병원에서 잘 커버가 돼서 이렇게 다 한 번씩은 진료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고속도로에 한 번씩은 다 올라타셨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쪽 보면은 예방접종이라든지 보험 청구, 보험 심사는 결국 공공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진료 보았던 병원의 데이터는 결국 민간 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선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민간 데이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그런 패스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25년도에 환자를 데이터의 주권을 환자에게로라는 그런 모토로 해가지고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 카카오 헬스케어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선도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약 먹는 약 안전하게라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면 사실은 많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제 만성질환이 좀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게 되는데, 그런 약들을 이제 다양하게 복용하시면서 문제가 결국 이 약들의 부작용이라든지 상호작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제 약물 복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환자가 제대로 알고 잘 드시는 게, 안전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식의 데이터 플로우를 그리게 됩니다. 우선 정보의 주체는 환자가 되고요. 환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의료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아니면 공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 심평원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전송받은 기업이나 의료기관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서 환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도록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정보의 주체가 환자이고, 환자가 그 데이터의 전송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저희가 빠른 확산 보급을 위해서 이미 상용화된 병원 예약 서비스인 케어챗에 저희가 서비스화하였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쉬운 서비스, 그리고 환자가 동의해서 자기 주도하에 결정한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으신데요.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약을 처방받은, 내가 받은 진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약이 어떠한 약인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이 혹시라도 뭐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인지를 저희가 또 한 가지 서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실 경우에는 졸음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 중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라는 식으로 결국 저희가 이런 약 정보를 그냥 약 정보로 납두는 게 아니고 결국 일상생활로 이제 끄집어내서 환자분들한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저희가 보아서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약을 드시게 되면은 사실 다 이미 의료진 분들은 한 번 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해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하나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라는 거는 사실은 의료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순환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외래 내원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다른 과를 가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되는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스트레이트한 길이 아니고 반복되는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 안에서 이 마이 데이터, 의료 데이터가 어떻게 환자한테 가치를 주고 매번의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진의 결정에 있어서 더 가치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는 진료 볼 때 아니면 다음에 검사할 때 또 다시 내원할 때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료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건강 영역에서는 체중, 체온, 혈압, 혈당, 심박수와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모아져서 결국 의료진의 이런 각각의 진료나 아니면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다음 처방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단계를 더 내려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활동을 하시죠. 오늘 걸어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핸드폰에서는 아마 스텝수가 카운트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국회까지 오시느냐고 아마 한 3, 4천 이상은 더 걸으셨겠죠? 그런 활동 데이터. 그리고 오늘 식사하시는 식사 데이터, 수면 패턴 이런 일상생활의 데이터들이 결국 건강 영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까지 전반적으로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의료의 데이터의 주기가 쭉 있게 되는데 이 사이에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이 촘촘하게 엮음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인사이트가 결국 의료진한테 그리고 환자 본인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의료진을 방문하게 되면 의료진한테 정말 이제 환자한테 최적화된 뭔가 치료라든지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이제 비의료 영역에서의 서비스에서는 그걸 갖고 환자한테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추천이라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서비스를 풀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자에 속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의료 마이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데이터와 엮여가지고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환자한테는 환자가 결정을 해서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결국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국 계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의료진한테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시간을 결국은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런 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정말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자와 함께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세계와 함께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기업은 저희 카카오헬스케어에서는 저희 본질에 충실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은 환자나 의료진과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원하는 게 저희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인의 건강관리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디지털 치료제, AI 기술, 의료 데이터, 비대면 진료 등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화장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최호진 교수님께서는 신경과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뿐 아니라 의료 빅데이터의 올바른 임상 적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빅데이터 임상 활용 연구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최호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소개드리면 신경과 전문이고요. 주로 치매 영역하다가 디지털 스케어 쪽에 좀 같이 연구하고 공대팀하고도 하고 회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의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파이드 저기 나가서 하실 건가요? 패널 여기서 하시고 파이드 떠 있던데 자리에서 예. 15분씩이나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시간이 아니라 본인 하고 싶으신 얘기 하시고 오히려 앞서 두 분 연재 강의에 대한 내용 또 패널 분 말씀 주신 내용 이런 것들 질의응답 시간을 아마 기자분들께 많이 오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기 이게 순서대로 제가 부탁드리면 발표하시고 5분이 다 발표하신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하면 되고 패널 분께서 혹시 연재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을 때는 잠깐 패널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조금 연결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웰트의 강성희 대표님 디지털 치료제가 바꾸는 진료 패러다임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문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다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중복된 내용들은 좀 말씀을 축약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뒤에 계시는 분들의 토론문도 보니까 김은정 조사관님께서 이제 마이데이터나 비대면 진료, 데이터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많이 논의를 펼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자리에서 그냥 뒤에 있는 메모에다 조금씩 끄적거리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AI 이런 얘기들을 부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단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던 의료의 개념을 소비자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급자 선생님 외래 진료실 앞에 2달에 한 번씩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환자분이 오셔서 기다려서 3분만 보고 또 2달 뒤 선생님 뵙기 전까지는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 중심으로 환자한테 필요할 때 내가 진료를 요청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혹은 인공지능이 나에게 답을 해줘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약을 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 같이 소프트웨어 형태를 띈 또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 환자가 차고 계시는 웨어러블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2달에 한 번 피 뽑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초 매분 단위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갖춰낸 거죠. 사실 조각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소화하고 소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능감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살떨리고 두렵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적인 부분이든 법률적인 부분이든 다듬어지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과 저희의 어떤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저희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3가지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도 지금 우리가 뭐 복지부, 뭐 금융위, 뭐 여러 가지 다른 파트들이 있지만 카카오라는 플랫폼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의 전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지금 디지털 치료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날씨 데이터 가져옵니다. 날씨 해가 언제 뜨는지 해가 지는지 그리고 뭐 그 날씨의 불쾌지수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 right there 그 햇빛을 쬐을 수 있는 날씨인지 아닌지 활동량 가지고 오고요. 웨어러블 데이터도 가져와요. 혹은 그 소비자께서 동의하시면은 커피 마신 결제 내역 같은 것들도 여쭤봐서 갖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어디가 의료 데이터고 어디가 의료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장소나 시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규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나 로컬 디바이스에 그냥 넣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송하거나 뭐 하는 것들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안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 자체를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간단한 처리나 응급 상황에 대한 알림 같은 정도 이런 것들을 중앙과 통신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벽오지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 인간지능과 빅5 병원에 있는 능수능란한 어떤 그 교수님 인간지능이 의사 대 의사 원격으로 했던 그런 그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에 있는 똑똑한 인공지능과 말단에 있는 약식의 인공지능 이 둘이 협응하는 형태로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해보면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결국은 업데이트를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을 진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제품의 업데이트나 그 교체 주기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저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GPT가 5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그걸 갖다 쓰는 저희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를 쓴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인공지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형태를 띄었을 때 그 교체 변화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판단하던 방식 같은 것들의 근본적인 좀 변화를 규제 측면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의 어떤 그 묘를 말씀드리자면 제품 허가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서비스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사람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 만드는 회사가 충분히 임상적 역량을 그것들 책임질 수 있는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전 과정으로 돌려서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가 뭐 식약처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니까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책임자를 우리가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면 진짜 회사 접을 각오로 네, 그런 정도의 과정도 충분히 감당하는 게 그 회사가 성장하고 태를 갖춰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요청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진화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은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은 정부 단과의 소통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정부 쪽에서 받아들이는 그 주기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뭐 업데이트를 3개월 만에 했다. 식약처 넘어가고 내카 넘어가고 심평원 갔다 오면 3년 지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축이 돼서 요 같이 민간과 어떤 그 정부 쪽에 사실 둘 다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미션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좀 싸고 빠른 형태의 임상시험 검증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DCT라고 하는 비대면 임상시험 스킬 같은 것들이 그것의 하나의 단초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포함한 싸고 빠른 임상 검증이 최소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속도는 날아가고요. 헬스케어 속도는 뒤에서 조금씩 다지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다지는 방식을 우리가 땡겨냈을 때 AI 속도를 헬스케어에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헬스케어 그런 규제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경쟁국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 산업 경쟁력으로도 이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진입 제도부터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임시 방편처럼 이렇게 누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AI의 틀에 맞는 형태를 다시 짜는 방식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범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닌 수준에서 계속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상당히 그걸 맞춰내는 과정에서 좀 허들은 있어요. 근데 기술은 진짜 다 있고요. 그 조각들도 잘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최소한 불면증에서는 오늘 밤에 잠이 잘 올지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장에 주는, 소비자들에 주는 효능감으로서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럴 때만 수면제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선생님이 그냥 잠 안 올 때 드세요 라고 뭉텅이로 그냥 약을 드렸던 그 시대, 그냥 평균 내고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시대에서 환자의 매일매일의 어떤 패턴들을 살펴서 그날만 해야 될 무언가의 액션들을 이제 우리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연속적인 시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 효능감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제품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플랫폼일 거라서 마치 그것은 전기차와 충전 네트워크 같은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잘 학습시켰을 때 자율주행이라는 꽃이 필 수 있듯이 저희끼리 같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플랫폼과 제품이 협응해서 좀 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 이후 허가받고 파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을 거의 사자우처럼 쏟아내셨는데요. 정부 당국, 저도 사실 정책 대응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개선이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김용식 대표, 퍼즐 AI의 김용식 대표님, 의료인의 꿈을 실현해주는 AI 에이전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즐 AI 대표인데요. 대한민국 최고령 창업자고요.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최고령 대표이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신뢰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약간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많이 갔지만 오늘 제일 처음 국회의원 회관이라는 데를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또 간담회에 참석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큰 주제에서 얘기하는데 제 주제는 너무 좀 작아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이 의료인의 꿈을 실현하는 AI 에이전트인데, 한번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의 하루를 갖다가 항상 저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은 항상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환자 곁에서 진료하고 간호하고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환자 곁보다 오히려 컴퓨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 보고에 의하면 미국 의사는 업무 시간의 49%를 전자의무 기록과 행정문서 작성에 쓴다고 합니다.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의사들은 진료 시간의 30 내지 40%를 의무 기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의 35%, 한국의
비슷하게 33 내지 43%를 기록과 보고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주제 발표하실 때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병원에서 10분 진료하신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 10분의 5분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고 의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참담한 실정입니다. 즉 의료인들이 기록에 묶여 있는 동안 환자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의료 질은 떨어지고 의료인은 번아웃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효율을 줄이고 의료 본연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이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으로 기록하던 기존의 방식을 음성 인식과 LLM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인들은 환자 한 명을 진료 시간보다 기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불충실해지고 오류는 늘어나고 기록 미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한 이틀 전인 건데요. 큰 병원의 정보실장님이 저한테 어떤 의사가 100일 동안 기록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의료 기록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를 기록하면 법적, 의학적,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A도 두고 전담 의무 기록도 두게 하지만 최근에 인건비 부담하고 인력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해결책은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의무기록 솔루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의무기록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음성으로 인식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기록을 의무 기록 양식에 따라서 요약하고 생성하고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EMR과 연동 없이도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인은 환자만 바라보고 대화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AI 에이전트가 뒤에서 기록을 완성하고 EMR에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장하기 전에는 의료인이 맞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과 행정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기반 의무 기록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료인은 환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확하고 안전한 기록을 만들고 번아웃을 줄이고 병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기록을 보면요. 정말 이 기록이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병원의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장비가 가득하고 대리석으로 빛나는 곳이 아니라 의료인이 환자 곁에서 더 오래 머무는 병원일 겁니다. 음성 인식과 LLM 기반 에이전트는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환자와 의료인의 꿈을 실현하는 AI 에이전트를 의료기관이 도입해야 하는 최적의 시점이며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의무 기록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가끔 화면을 더 많이 보는데 내가 환자 얼굴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의무기록 인공지능 솔루션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만의 닥터 선재현 대표님의 그 의료 마인 데이터로 여는 맞춤형 비대면 진료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닥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마이데이터로 여는 맞춤형 비대면 진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는 의원회관에 올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저는 2023년도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주에 한 번씩 온 것 같은데요. 그때 비대면 진료의 규제 상황이 생기면서 많이 방문할 기회가 생겼었고요.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30년, 40년도 된 어젠다죠.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를 계기로 풀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2020년 2월 24일에 갑자기 PDF 한 장으로 풀렸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어려웠던 비대면 진료가 그런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이제 시대의 전환점을 맞으면서 이제 풀리게 되었었고 23년도에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법적 근거를 상실하면서 규제 상황이 생겼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상에 계신 분들도 다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한 3년, 4년 거듭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의료 이용 행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은 가장 중요한 점은 비대면 진료가 이제 특정 상황에 한정된 대안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거나 도서관 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동 불편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육아맘, 만성질환자 등 생활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상적인 의료 이용 행태가 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서비스는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료 접근의 자율성과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로 보면은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월 평균 한 2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여한 의료기관은 2만 3천 개가 넘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1차 의료기관이 한 3만 5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 2만 3천 개의 98% 이상의 의료원급이니까 굉장히 많은 1차 의료기관, 1차 의료 중심에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바도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은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 얼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서 이런 연구 결과 나왔어요. 환자의 82.5%가 비대면 진료가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82.5%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절반에 가까운 50.1%는 대면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32.4%는 오히려 대면보다 덜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저는 의료 마이데이터로 보고 있는데요. 의료 마이데이터는 복지부의 건강정보고속도로 인프라 기반하여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과 같은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 아래 조회하고 안전하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담당 의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환자의 데이터가 단절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비대면 진료의 퀄리티와 안전성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복된 설명의 번거로움이 줄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점이 분명합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정확한 건강 상태가 전달이 되어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고 과거 복용약 정보나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공유되면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의료진 측면에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진료 준비와 자료 확인 과정이 간소화돼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남아의 닥터가 이 의료 마이데이터를 샌드박스로 이제 받아서 올해 4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지금 누적으로 조회한 건수가 약 70만 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보는 남아이턴에서 비대면 진료 보는 약 한 2,000명의 제휴 의사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환자가 원래 복용하는 약을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뭐 하얀색 동그란 거 2개 먹고 있어요라든지 뭐 주황색 하나 먹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약의 이름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진료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진료 시에 검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피검사 수치를 볼 수 있어서 진료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시는 의사님도 계시고 진료를 할 때 리스크 팩터를 체크할 수 있어서 환자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의료마이 데이터는 환자에 대한 더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대면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이제 국민 곁에 와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적인 의료 행태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국도라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떻게 의료진과 환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 진료 의미랑 또 그 사이에서 이제 의료 마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됐고 활용돼야 될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디테일이 제가 패널이었으면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참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분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디테일을 그러니까 의료진과 또 기업체와 플랫폼 정책 당국의 그걸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여다봐 주시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님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AI 분석 기반 진료 데이터의 활용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법조사처의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간담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 기술의 발전과 이 법이나 정책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법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느 만큼 열어줘야 이 산업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편안해지고 의료 현장에서도 의료진들이 보다 편하게 잘 생산성을 높이면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론문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발제와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거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AI를 위한 AI 또는 머신러닝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머신러닝을 위한 그런 어떤 씨앗들은 굉장히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내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3%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병원에 가서 무슨 진료를 받고 얼마를 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이런 어떤 의료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행정자료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형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 수준 또는 나의 건강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MR과의 연동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어떤 상태로 가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며칠 동안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며칠 만에 퇴원을 했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다시 재입원을 했는지를 모두 다 보려면 EMR과의 연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EMR과의 연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한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EMR과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난관이 이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냐인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입원을 해서 내가 진료를 받았고 나한테서 뽑아간 피를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이 환자를 치료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쓴 약들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진단을 위해서 내가 처방을 내렸던 진단 어떤 프로세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잘못인지 누가 맞은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으면 양쪽의 입장은 모두 다 맞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또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의료 데이터를 아무리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지식은 굉장히 편협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건강보험 데이터와 각종 행정 데이터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과정들, 특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그 사람의 어떤 자산 데이터와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 그런 데이터와 연계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연계 과정이 사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 연계라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회사에서도 이 자료 연계를 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연계해서 붙는 그 연계율이 30%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데이터 간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하면서 항상 미싱이 생기고 엉뚱한 데 가서 붙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난번 이런 간담회에서 이런 어떤 그 기술을 다루는 회사의 그 직원분들이 대표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표준화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그러니까 그 텍스트 마이닝처럼 여겨지는 반드시 숫자로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칭할 수 있고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EMR 회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그 활동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설득하셔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통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며칠 전에 강원도에 있는 각종 의료원들을 조금 돌아다녀 본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산간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 특히 이제 의료진이 없는 그런 어떤 그 무이촌 같은 곳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어떤 그 제도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돌아다녀 봤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건지소에서 방문을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그 선생님들의 말씀 들어보니 기술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만들어서 핸드폰을 주고 패드를 주고 글자 크게 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활용하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걸 들고 보건지소로 오시는 거죠. 버스를 타시고. 그럼 보건지소에서 이런 것들을 진료를 해주고 싶은데도 아직 법상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내받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법들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그 제도를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는 저희 그 국회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을 조금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쓰게 하고 할 때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 집단에 대한 한 번 더 들어가는 고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 나와야 하는 내용이 이 지금 현재의 지불 제도 가지고는 이거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불 제도가 행위별 수까지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 환자를 누구한테 뺏길 순 없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는 사실 들어온다 한들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되고 언제나 제도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 간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불 제도를 좀 개편해서 인두제를 사용을 해보든지 총액계약제를 해보든지 만성질환에만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든지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행정 시스템에 큰 개편이 없지 않는 한은 이러한 제도를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료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분석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편의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일부에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내 데이터를 통해 나에 대해서 견적을 쭉 낸 다음에 내 견적을 낸 나에 대한 몸값을 누군가가 매길 텐데 그때 내 값을 후려쳐버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민간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내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쑥 훑어서 이 사람은
살이 쪘으니까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지. 이러한 어떤 기준으로 활용이 될까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껏 써달라고 합니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껏 쓰고 내 병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대상자들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누군지 금방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갭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통해서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병원이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줄여나가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두서없는 말씀을 좀 가름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들을 같이 모아서 분석을 해야 하는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소유한 기관 간에 같은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각 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쪽 법에서 맞추더라도 저쪽 법에 가서 그 불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맞춰놓으니 또 다른 법에 가서 불법이 되다 보니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진흥원의 그 기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AI법이 생기긴 했으나 AI법 내에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 구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의료 데이터에 대한 법을 조금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어떤 소유권, 또 법적인 문제, 또 활용도에서 미치는 한계들 잘 말씀 주셨고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말씀 주신 중에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힘들다는데 물론 그거 동의를 하고요. 추가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든 얘기지만 사람값이 너무 쌉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 전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AI 진단 툴 딱 했을 때 이거를 수가를 매겨 할 때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문의 땄는 새파란 펠로우랑 20년 이상 진료한 나랑 값이 똑같은데 왜 AI 프로그램 값을 매겨야 돼? 라고 네카에 있을 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들어갔다가 답을 못 구했어요. 거기서 네 하고 저는 그거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의사 입장에서 더 올려달라, 수가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할 때 굉장히 허들 중에 하나가 의사가 하는 게 돈이 많이 들면은 쉽게 이렇게 기술로 딱 대체가 되는데 우리가 검사는 돈을 많이 쓰는데 사람한테는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해봤자 야, 그 돈이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아? 뭐 아니면 AI 회사들이 되게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님께서 AI와 의료 데이터 시대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제언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최보윤 의원님과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언뜻 보면 이제 첨단 기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또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최근에 AI와 데이터가 그 공백을 메우고 이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변화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외부에서 보시면 의료기술 평가 업무를 네카가 한다고 이제 그거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계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카에서는 이제 비대면 진료라든지 AI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정책 연구, 법제화 연구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의료 정책 근거를 만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성형 AI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 관련 문헌을 이제 리뷰해 보았더니 이제 진료 기록 요약 그리고 문서화 보조 기능에 있어서 AI를 활용했더니 임상 의사의 기록 작성 시간이 20%나 줄었고 또 정규 시간의 근무 시간이 이제 3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진료 중 논의된 처방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임상 의사가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은 이제 의료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 작업에서 벗어나서 한 분 한 분 더 이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안내와 교육 그리고 메시지 초안 작성입니다. AI 챗봇이 이제 진료 예약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환자와 이제 챗봇을 통해서 답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메시지 초안 작성해주는 AI 기능 때문에 임상 의사의 이제 72%가 인지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의료 코딩과 청구 지원 기능도 있는데 AI가 의료 코딩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 청구 과정에 누락과 오류를 줄여준다는 이런 문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챗 GPT가 이제 신장 환자의 ICD-10 코드를 이제 99%의 정확도로 이제 부여해서 이전 버전들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 또 행정 보조 업무 영역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이나 치료법 선택과 같은 직접적인 임상 의사 결정으로 갈수록 이제 요구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정확도와 맥락 이해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관리 체계가 조금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백데이터 그리고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입니다. 환자 중심 전환은 이제 핵심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나의 건강 기록 앱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이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이제 1단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3자 전송 기능을 도입해서 2단계, 3단계 수준으로 이제 나아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핵심 교류 데이터와 점선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 몇 가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표준화랑 상호 운영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그 데이터는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표준이 제대로 깔려야만 데이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과 신뢰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단 한 분의 정보 유출 사고만으로도 이제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입니다. 많은 이제 지금 그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AI의 성능은 이제 학습되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비례하는데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좀 더 가속화하고 표준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금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운영과 활용, 또 보안 등을 총괄하는 이제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의 활용과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제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아까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료 접근성의 확대라는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료 취약지 거주자에게 매우 유용한데요. 다만 이제 그 환자 안전이라든지 적정 진료 범위 그리고 처방 그리고 약 배송,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근거 기반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확대와 이제 안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보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다지
말씀이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예후 예측 AI입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관련한 원탁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정밀 의료의 촉진제. 하지만 이제 조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제목을 달아봤는데 AI가 단순히 진단을 돕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진료의 정밀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모 연구팀에서 뇌척수의 뇌 면역세포 이미지를 활용을 해갖고 중추신경계 급성 염증의 원인을 최대 90%, 예후를 뭐 94%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이제 AI를 개발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적 치료에 따라 이제 합병증을 줄이고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예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국립대에서는 이제 의료진이 AI 시스템을 신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예측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는 이제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조금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 가능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겠지만 AI가 내놓은 예측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임상 의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 가능해야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던져주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 가능해야지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진료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도 교정입니다. AI가 제시하는 그 확률값이 실제 환자의 예후 가능성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금 보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AI 시스템을 임상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믿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조금 수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나침반 역할입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리 역할인데요. 의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하나로 연결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빠르게 그러나 안전하게 크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길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료 현장에 쓰이는 AI의 뭐 특징들, 마이 데이터들의 어떤 활용도 그리고 그 갖춰야 될 기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분 발표가 끝났고요. 그 Q&A 아직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플로어나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패널분도 질문하셔도 되고 손 들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 기회를 드릴 거고 질문하실 때는 본인 소속 이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이찬종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늘 발표 되게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항상 이제 보면 이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보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의료계에 계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SKT도 뚫리는 마당에 과연 정부라던가 어떤 특정 부처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SKT는 뭐 기껏해야 전화번호 이런 게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가 민감 정보가 나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이 방향 무조건 이게 효율성을 올린다고 이게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좀 이 관문을 넘어설지에 대해서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좀 뭐 이렇게 특정 분을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 김은정 조사관님 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희 또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방법론이 지금 떠오르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모아놓지 않습니다. 이게 한 곳에 모아놨을 때 그 브릿지가 생기는 거고 한 번에 많은 양이 털리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이 데이터를 로컬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그걸 온 디바이스 AI로 그냥 분석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뚫렸을 때 한꺼번에 몇만 명, 몇천만 명 이렇게 털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유출, 위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무리 안전한 은행도 뚫릴 수 있거든요. 네, SK 지금 뚫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레드 팀도 계속 가동하면서 체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는 것, 그 방식으로 우선은 구조를 잡는 것이. 근데 마이 데이터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모두 나한테 있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데이터를 어떤 기업에 몇천만 명의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지 않는 것이 애초에 원천적인 어떤 유출 위험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보안의 또 다른 축에서 지금 하나를 제가 그냥 더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잘못할 경우 잘못을 뭔가 제 데이터를 뭔가 속아가지고 어디 보낼 수도 있고 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다른 어떤 의료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험. 뭐 보안의 정확한 정의에 맞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인공지능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인간한테 답이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하나를 쓰면 이 에이전트 하나가 실수합니다. 네, 의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진료실에 있는 의사 한 명이 환자한테 설명하다가 내가 잘 모르겠으면 실수합니다. 근데 병원은 어떻습니까? 멀티 인간지능들이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이 실수해도 레지던트가 커버해주고 레지던트가 실수해도 교수님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인간 간에도 인간 지능이 뭐 식약처와 제조사가 서로 인간 지능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우리 사회도 굴러가고 뭐 이런 제도도 운영되고 하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체득한 이상 인공지능으로 그 방식의 어떤 조직도를 모사하는 방식을 좀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예를 들어서 환자를 페이싱하는 단계도 있고요. 뭐 의사와 소통하는 단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모든 걸 감시하는 단계가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여러 명의 AI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계속 그걸 또 일러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일르는 AI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 과정들을 구조화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가명화했습니다, 익명화했습니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명화를 하고 익명화를 해도 내 거 뚫렸을 거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것이 가명화 식별화를 너무 많이 해서 데이터 보안을 너무 고도화하게 한다면 사실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만들자라고 했을 때는 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OECD나 WHO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바로는 재식별할 수만 없게 해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 누구겠구나라는 것만 할 수 없게 해라라고 해서 사실 그 정도의 암호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암호화는 지금 뭐 건보공단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걸려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그것만큼은 좀 대신해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털릴 거라 생각한다면 어떠한 데이터도 만들지는 말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네, 말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타임스의 강민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재택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 그 행위별 수가에서 이제 다른 뭔가 수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뭐 선지현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리 없어서 일단은 의료 지금은 철저하게 대면 진료 중심이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시스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죠. 일단 현재로 아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그건 불법이고 이제 시범 사업 틀 안에서는 방문 진료가 지금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재택 의료만 하는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서는 꽤 있습니다. 예, 이게 시범 사업 수가로도 사람 많은 데는 이제 동선 카카오톡으로 동선 그리면서 팀이 쫙 가서 이렇게 가면서 오전에 한 5팀 돌아오면서 오후에 6팀 수도권 사람 많은 데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되고 있어서 그런 시범 사업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가 풀리고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재택의료 쪽이나 원격의료 쪽에서 해보면 이것도 또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재택의료가 사실 진짜 필요한 데는 비수도권의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이나 의사들 의료기관 찾아가기 힘든 분들이 필요한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문질 있고 가는 길에 동선에 2시간 가는 길에 5명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시범 사업 수가로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1-2명 볼 것 같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병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나라가 공공성을 필요한 부분은 공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환자의 어떤 빠른 원격 의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환자를 진료가 원격 의료가 되거나 환자를 빨리 트랜스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김관중 교수님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계셔서 제가 대충 대신 답변 드렸고요. 또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그 국회에다 보니 법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2가지 질문으로 이해했는데 이런 어떤 비대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뭐 방문 진료, 재택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것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는 민간 공공이 공동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질문으로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범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도 있고요. 시범 사업 하에서도 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인센티브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방문 진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오는 진료를 하지 않고 이제 이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인센티브만 가지고도 충분히 병원 운영이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인터뷰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행위별 수가로 가게 된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인센티브를 뭐 환자의 수능도가 점점 높아졌다 또는 만성질환 뭐 수준이 개선되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피를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서 뭐 민간이랑 공공이랑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정확한 이름을 지금 까먹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서는 공공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또 진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축되어 있는 DNA, RNA 분석 데이터까지도 모두 다 플랫폼화해서 같이 이제 그 연계를 시켜보자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법이 없다 보니까 조직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4시가 좀 넘어서요. 뭐 질의응답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뭐 제가 마지막으로 딱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 섭외를 하고 제가 그래도 좌장값은 해야지 무슨 얘기를 아젠다를 드려야 되나 할 때 국회기도 하니까 보좌관님, 비서관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보건복지부 전체 우리나라 R&D 예산 25조거든요. 보건복지부한테 떨어지는 돈이 몇 %인지 아세요? 3.2%입니다. 미국은 30%예요. 30%. 그러니까 국방 다음으로 보건의료 쪽에 R&D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국가가 돈이 투자가 돼야 공공성이 살고 데이터도 품질이 올라가고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되고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되고 다 이게 돈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공모함 이런 것도 환호하고 대학교 교육에 대해서 애들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경영된 보건복지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왜 고민이 많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해서 지금 4% 이걸 그대로 두면 대통령께서 AI로 외쳐서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이런 거를 AI로 돌리고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이 뭐 하면 AI 돌렸던 거 또 이렇게 가고 그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자님들 또 의원님들 다 해서 보건의료 쪽의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퍼센테이지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국 돈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맞춰도 되겠죠, 이제? 네. 제가 맞힐까요? 아니면 사회자분이? 네, 마이크 넘겨주시면 제가 네, 마무리를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차 토론회는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가 있는데요. 2차 토론회는 9월 15일 스마트 병원을 주제로 하고요. 3차 토론회는 9월 30일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